그라쿠스도 죽었고 마리우스도 죽었고 중간에 카트리나도 죽었잖아요. 죽는 거는 사실 맘만 먹으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카이사로도 죽었고 폼페이오스도 죽었고 안토니우스도 죽었어요. 어느 한 지점에서는 원한을 끊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카이사로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2차에 걸친 거국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팍스 로마나가 도래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부분이고 하이케라니 교수가 글을 너무 잘 썼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읽어볼게요. 자, 1차 헌정 위기가 그 문제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위기가 이 로마시 담당관 문제예요. 이게 근본이 후계 문제거든요. 노나무님 그 타협이 망가진 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클리엔텔라가 그 문란화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속주를 실질적으로 황제가 장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클리엔텔라가 좀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또 한번 말해볼게요. 이거 계속 댓글 읽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다 한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쭉 질문해주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근본적으로 후계 문제인데 이게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히스파니아라 이런데 속주 이제 통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원정을 또 가야죠. 관리하려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이 생각이 이거예요. 첫 번째, 내 후계자도 양성하고 두 번째로 자기가 이제 속주로 원정을 떠났을 때 자기 대신해서 이제 원로원이나 이런 데서 국정을 돌볼 이제 로마시 담당관을 선출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원로원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사실상의 권한 대행인인 로마시 담당관을 선출하거든요. 당시 로마시 담당관이 뭐 메살라라는 사람이었다. 근데 메살라가 딱 엿새 동안 직책을 맡은 건데 원로원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노해요. 아주 분노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드디어 이빨을 드러냈다라고 하면서 아주 격분합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아우구스투스랑 동일한 비슷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 된 거잖아요. 그쵸? 이게 뭐예요? 그래서 원로원이 우리랑 합의 없이 이런 짓을 했다고 분노에 가득 찬 비난을 막 날려요. 또 이것도 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그래도 원로원을 100% 신뢰 못하니까 권한대행인을 두면서 대신 국정을 하려고 한 건데 이게 스텝이 꼬인 거죠. 그 다음에 드디어 그 유명한 마르켈루스 승진 사건이거든요. 이후에 이제 로마시 담당관으로 마르켈루스를 앉혀요. 이 마르켈루스가 이제 원래 아우구스투스가 생각하고 있던 후계자잖아요. 나중에 병사지만 이때 드디어 후계자를 로마시 담당관으로 앉히다니 원로 의원들의 반응은 드디어 이 새끼가 국정을 장악하려고 드는구나 하면서 의심해요. 근데 아우구스투스는 이때 몸이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헌정위기가 심해지는 게 아우구스투스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빨리 후계자를 키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면서 이게 아우구스투스도 급하잖아요. 후계자를 빨리 앉혀야지 되니까. 그래가지고 로마시 담당관으로 이렇게 앉히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할 시간이 없다라고 느껴서 좀 조급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원로원 의원들이 놀란 거예요. 결국 원로원 의원들의 심각한 반발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로원 의원들의 반발 하에 또 말을 들어줘요. 결국 마르켈루스 승진이 무산이 됩니다. 그렇죠. 이때 아우구스투스가 거의 엄청 오랫동안 한두 달 동안 열병에 앓아 누웠대요. 진짜 거의 좀비 상태로. 그러니까 거의 국정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팠기 때문에 후계 문제에 엄청 급했다고 하죠. 아우구스투스는 풍성충이에요. 맞아요. 이게 마음대로 올리면 전제군주처럼 되죠. 근데 이 사건으로 아우구스투스가 그동안에 쌓아온 평판이 아주 심각하게 손상이 됩니다. 네, 병크가 또 하나 터져요. 그게 뭐냐? 이것도 유명한 헌정위기 사태거든요. 이 동일해에 나타난 거예요. 동일해에 나타난 일인데 소위 말하는 프리무스 전쟁 선포 사건이에요. 이게 아우구스투스가 실제로 건강 악화로 히스파니아에서 귀국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병크가 일어나냐? 원로원 속주였던 마케도니아 총독이었던 프리무스가 국경을 넘어서 트라키아 야만족에게 전쟁을 선포해버려요. 여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원로원 속주예요. 근데 프리무스가 원로원의 지위도 없이 그냥 야만족에게 전쟁 선포하고 간 거예요. 월권을 한 거거든요. 근데 프리무스가 원로원에서 어떻게 발언하냐? 야, 너 왜 전쟁 수행했어?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 아우구스투스가 그렇게 시켰어요. 라고 허위 증언인지 아닌지 모를 이 증언해버려요. 이때 아우구스투스가 아주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 아직도 의혹으로 남은 사건이거든요. 아직도 이게 어떤 맥락이 있는지 몰라요. 프리무스가 자기 죄를 면하려고 아우구스투스 판 걸 수도 있고 아우구스투스가 개입한 걸 수도 있는데 이따가 제 내피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때 아우구스투스가 크게 당황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진해서 그 재판에 출석해서 모든 것에 자신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굳이 해명해요. 구질구질하게 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때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아우구스투스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뭐 야만족 이거 원정 마케도니아에서 뭐 다키아랑 이쪽으로 원정 시키는 게 솔직히 아우구스투스 이때 히스파니아 원정 가 있는데 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프리무스가 아우구스투스 그냥 판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우구스투스가 이걸로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때 아우구스투스의 평판과 위엄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손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불가사의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로원이 주작한 거라는 둥, 아우구스투스가 원로원 시비 건 거라는 둥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솔직히 말하면 그거 뭐 때려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얘한테 뭐 원정을 시켰어요? 내가 보기에는 프리무스가 뇌절한 거다. 내가 보기에는.
자, 여러분, 이때 사태가 엄청 급박하게 돌아가죠. 로마시 담당관 사태랑 프리무스 전쟁 선포 사건, 월권 사건. 근데 이때 아우구스투스가 과로랑 지병으로 쓰러져서 이런 중요한 헌정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아우구스투스가 병행했다고 하죠. 자, 채팅 써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다 읽으면서 설명해 볼게요. 결국 이때 어떻게 됐냐? 이 국정 위기 때 아우구스투스가 조정하면서 말이라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드디어 아우구스투스 암살 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원로원은 아우구스투스가 카이사르처럼 국정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고 생각해서 암살 모의를 해요. 이때 아우구스투스의 정치적 동료인 무레네가 개입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는 이때 정치적 기반이랑 신뢰를 아주 심각하게 손상받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클리엔테스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의 클리엔테스인 무레나를 구워 삶은 거고, 이런 식으로 반란 일으키는 게 이후에 뭐 제국 때 계속 일어나죠. 심지어 비잔티움 제국 때도 이런 식의 반란 계속 일어나요. 원로원이 클리엔테스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우구스투스 뭐 어떤 존재가 되냐? 자기 클리엔테스도 제대로 통제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권위가 아주 심각하게 손상이 된 겁니다. 이때 아주 운 좋게 기적적으로 아우구스투스가 회복을 해요. 몸을 건강히 회복돼요. 다행히도. 이때 2차 거국적 대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다양할 수 있는데 제 해석을 한번 말해볼게요. 해석은 분분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우구스투스가 자진해서 집정관에서 사임해줍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러한 국정 분열과 암살 시도가 그간 이루어온 로마의 거국적인 대타협을 무산시키리라 생각해요. 아주 급박해졌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조차도 사실 내전을 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때 내전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사태가 이렇게 급박해지니까 관성에 의해서 다시 한번 내전이 일어날 거라 바짝 긴장해요. 제2의 카이사르가 나오면 어쩌지? 그나마 카이사르는 양반인데 제2의 술라, 제2의 안토니우스가 나오면 어떡하지? 더 악독한 독재자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바짝 긴장해요. 근데 그나마 여기서 스포하자면은 아우구스투스가 2차 거국적 대타협을 이루어낸 배경이 있어요. 유일한 배경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신의를 잘 쌓았어요. 원로원과 협상하면서. 신의 성실하게 협상하면서 타협을 잘 해온 그 평판이 있어가지고 성공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 첫 번째로는 마르켈루스 후계자 지목 철회 제스처를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요. 자신의 동료 집정관인 피소에게는 국정문서를 또 넘기고 절친인 아그리파한테는 군권 지휘 인장을 전달해요. 이걸 통해서 나 마르켈루스 후계자로 지목 안 할 거예요. 나 집정관 이제 안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계속 보이는 거거든요. 독재적으로 후계자 임명할 생각이 없다는 걸 천명해요. 이후로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식으로 뭐 직책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 뭐 태국에 그런 게 있다며요. 뭐 아빠 장관, 뭐 아빠 총리인가? 아빠 총리, 아들 총리 뭐 그런 게 있다며. 잘은 모르는데 사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시 담당관을 만들어가지고 계승을 하려고 한 게 딱 그런 거거든요. 뭐 아빠 장관, 아들 장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후로 아우구스투스가 후계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냐? 가부장적인 클리엔텔라 제도로 이제 계승 제도를 클리엔텔라 제도를 계승을 해요. 가부장적 클리엔텔라 제도를 그 티베리우스 편에서 말한 건데, 이거를 개조해서 원수정 재정 체제를 확립을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로마인들의 인식과 전통, 나아가 법조차도 훼손하거나 능멸하지 않으면서도 재위를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결국 힘은 뭡니까?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이잖아요. 이 가부장 지위로 이 클리엔테스들 다 관리하면서 기사계급 구워 삼고 속주도 관리하는 건데, 이 가부장 지위만 상속자를 잘 이렇게 티베리우스나 이런 애들로 선정해가지고 양위하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돼서 원수정 초의 황제는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이 된다. 그래, 다시 말하지만 황제는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이면 되죠.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집정관직도 포기하고요. 다음에 종신호민관으로서의 제도적인 자제를 하거든요. PPT 편집 실패했네. 쭉 읽어볼게요. 그냥 한번 필터링해서 보세요. 자, 아우구스투스는 또한 원로원 의원들의 분노의 본질이 집정관 장기 집권이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요. 왜냐면은 모든 로마인들의 오카님 안녕하세요. 모든 원로원 의원들의 목표가 집정관이 돼서 가문을 빛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계속 집정관 고인물로 꿰차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뭐 도시 담당관 이런 거 만들어서 후계하려고 하니까, 직원들 하려고 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독재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두 번 다시 집정관직에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뭐 임페리움 프로콘술라레 마이오스 받는 거랑 종신호민관 받는 건요, 제 뇌피셜인데 뭐냐면은 이거는 사실상 그냥 아우구스투스가 다 양보해 준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우구스투스가 손해밖에 안 본 타협입니다. 손해본 타협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말해볼게요.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두 번 다시 집정관직에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대신에 원로원으로부터 타협을 받아냅니다. 그게보다 원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아예 사라져버려도 크나큰 국정상의 혼란이 발생하죠. 집정관 안 하겠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또 내전의 발생 가능하죠. 왜 내전의 발생 가능해요? 이미 아그리파가 군통수권을 사실상 넘겨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집정관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신호민관의 지위랑 군통수권을 양보해요.
근데 원로원이 군통수권을 타협해준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말이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상 아우구스투스가 여기서 얻어낸 게 없어요. 얻어낸 게 없어요. 이게 뭔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원로원이 군통수권, 다시 말해 임페리움 프로콘술라레 마이오스를 타협해준 이유가 뭐냐면 이미 아우구스투스가 앞에서 본 기원전 23년의 조정으로 사실상 황제 직할령 군대를 이미 통치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다시 보자면은 이 23년 조정으로 27년이구나 젠장 27년의 조정으로 이미 여기 있는 거 다 양보 받았다니까요. 그냥 군통수권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받는 게. 그래서 명목상으로만 이런 거를 합법화해가지고 받은 권한으로 받는 느낌이고 앞으로 이 권한을 계속 계승해주는 느낌으로 쭉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얻은 게 없는데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뭔가 좀 양보를 받은 느낌으로 한번 얻어낸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뇌피셜이 좀 있고요. 또 종신호민관직을 받죠.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아우구스투스는 양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물려준 기사계급과 평민파의 클리엔텔라를 거의 장악하고 있죠. 이미 평민회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이미 호민관들이 다 자기 클리엔테스네. 그렇죠? 이미 다 호민관들이 클리엔테스죠. 그러니까 새삼 본인이 종신 호민관직을 수행할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미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제가 보기에 그 아우구스투스가 이 헌정 위기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정관직 이제 안 할게라고 타협하면서도 자기가 뭔가 얻어낸 척을 하려고 종신 호민관직을 좀 받아내주는 양보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뇌피셜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다시 요약을 해주면은 그에게 주어진 종신 호민관의 권한은 도시 평민과 원로원의 대립 구조를 이어받아서 이제 원래 원로원과 평민회가 대립하면서 쭉 공화정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에게 도시 평민을 대표하는 지위를 부여하면서 그 정치적 테러 변화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후에도 도시 평민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권력을 강화한다.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도 계속 말한 건데 역스파워 새끼들이 안 믿는데 원로원과 민회 구도를 이제 원로원과 황제 구도로 받아낸 거예요. 이 평민의 역할을 이제 황제가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구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종신호민관직이 되기도 했고 이미 다 확보하고 있었고 그렇게 이미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지만은 막강한 권한이에요. 신체 분갈침도 막강한 권한인데 이미 호민관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아우구스투스가. 그래서 이전에도 호민관들을 통제해서 법률안 거부권 남발할 수도 있었는데 물론 다음에 종신 호민관이 된 다음에도 남발을 안 해요. 지금까지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피오민인 호민관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거부권 남발한 적도 없었는데 아무튼 계속 안 한다. 아우구스투스는 스스로 종신 호민관에 오른 이후에도 원로원결의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는 이게 엄청 중요한 개념 같아요. 저 요즘에. 제도적인 자제의 미덕을 몸소 실현해요. 제도적인 자제. 이거 아마 썸네일로 아마 박아놓을까 싶어요. 제도적인 자제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아까 말했지만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랑 이런 타협을 해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거국적인 대타협이 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1차 거국적 대타협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원로원과 이 신뢰를 잘 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로원은 아우구스투스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계속 말하는 지극히 뇌피셜인데 여기서 정리를 했으면 됐던 건데 사실 군통수권이랑 종신호민관직에 오름으로써 사실 아우구스투스가 실질적으로 1차 거국적 대타협보다 많이 양보받은 건 없어요. 양보받은 게 실질적으로 없어요. 대신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대신에 집정관만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손해만 본 거거든요. 근데 양보를 해준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이미 아우구스투스는 속주 군대를 이미 다 장악한 상태였고 평민파 피오민의 호민관들도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었잖아요. 제가 정리하자면 제가 보기에 2차 거국적인 대타협은 아우구스투스가 약화된 자신의 입지에 대처하고자 원로원의 집정관직을 거의 영구히 양보한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뭔가 얻어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전 권한들을 법적으로 확인을 받고 양보받은 것 같아요. 오컴님, 헌정위기, 정치적으로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해줘야 되잖아요. 위험을 손상을 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곡물 담당관 직책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타협은 이때 이루어진 타협은 제 뇌피셜이 있어요. 곡물 담당관 직책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기원전 22년에 도시 곡물 위기가 터져요. 이때 평민들이 종신 호민관인 아우구스투스한테 곡물 문제 해결을 요청합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 원로원이 아주 입장이 난처해지겠죠. 아우구스투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자신이 평민파를 활용해서 국정을 장악하고 폐악질을 저지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다 푹직해버리고 원로원 다 해산시켜버리고 하면 되죠. 거부권 졸라 행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우구스투스는 저번에 너무 많이 양보를 해줬죠. 너무 양보해줬죠. 그래서 이때 얼마든지 양보를 해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면서 폐악질을 부릴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로원도 또 다시 한번 이제 양보를 해줘요. 이때 그러니까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토스 되는 게 딱 이렇게 아기가 맞아떨어져가지고 이 종신호민관이랑 군통수권 받은 게 사실상 아우구스투스가 한번 손해보면서 양보를 해준 게 아니냐 하는
그걸 뇌피셜을 가지게 된 것도 있어요. 이때 원로원이 오케이 우리가 그때 한번 받았지. 그래서 이번에 양보해줄게 하는 식으로 한 느낌이 좀 들어서 뇌피셜이에요 물론. 이때 아우구스투스한테 오케이 너한테 곡물 공급 위원직 하사해줘. 그가 지중해 세계에 곡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관직이거든요. 이게 엄청 막강한 관직인데 경제부 장관직이에요. 이거를 양보를 해주고 캔소르의 권한도 줘요. 아주 강한 권한을 줍니다. 루슬라님 저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절대 배신하지 않을 인물이라는 인망이 있었으니까. 이때 아우구스투스가 한번 양보를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평민파의 권력을 카틸리나 클로디우스처럼 남발하지 않아요. 또한 그에게 부여된 직책만 성실하게 수여해요. 곡물 공급하는 일만 열심히 해줍니다. 또한 계속 말하지만 원로원에 대한 원로원 결의 거부권도 행사를 안 해줍니다. 용할배님 안녕하세요. 그쵸 2차 거국적 대타협도 훌륭하죠. 또한 이때 이런 게 있어요. 원로원이 이제 집정관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받았잖아요.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집정관직을 못 올라가는데 이때 또 한 번 결정적으로 타협해준 게 집정관은 못 시켜줘도 집정관에 준하는 권한을 줄게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대타협을 해줍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거를 2차 헌정 위기로 좀 하고 싶어요. 2차 헌정 위기. 이거를 2차 헌정 위기로 할 걸. 이게 뭐냐면요. 시민들이 정무관을 선출하는 걸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정무관을 선출을 거부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집정관도 안 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나온 문제 맥락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좀 오해가 생길 것 같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집정관직을 안 하게 됐잖아요.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 그거 안 할 거야라고 하니까 이 민중이 이제 선거를 뽑아야 되는데 이 선거로 뽑아야 되는 사람들이 다 아우구스투스랑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맥락이. 이때 민중들이 뇌정지가 온 겁니다. 아이씨 누구 뽑아야 되지? 어떤 걸 뽑아도 다 이 민중은 사실상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의 클리엔테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불게 걸린 거예요 민중들이. 그래서 이제 선거를 이제 거부해주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문제가 티베리우스 당시에도 이제 터지거든요. 저는 이거를 여러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시민들이 정무관 선출 거부하는 게 아우구스투스가 종용한 걸로는 안 보여요. 최소한 모호해요. 근데 왜 발생한 거냐 아까 말했지만 그 클리엔텔라 문제 때문에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예, 티베리우스 때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때 티베리우스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이제 넌지시 물어보는 건데 다시 말해 티베리우스가 거부하는 법을 지지하면 그대 뜻을 거스르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 뜻을 따르는 건가요? 이런 딜레마 문제가 그때 있거든요. 티베리우스를 지지하는 법안을 거부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A법이 있다고 해봐요. 이 법이 티베리우스를 지지하는 법이에요. 근데 티베리우스가 이 법을 거부했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던 원로원 의원들이랑 뭐 다른 뭐라고 해야 돼? 이제 클리엔테스들, 피오민들이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지 하면서 뇌정지에 빠진 거예요. 만약에 티베리우스가 거부한 법안을 피오민들이 만약에 지지해 준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양이? 티베리우스가 거부한 거를 지지한 거니까 티베리우스 뜻에 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티베리우스가 거부한 이 법안에 대해서 또 똑같이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 법안은 본질적으로 티베리우스한테 좋은 일을 해주는 법안인데 티베리우스한테 조짓 해주는 거를 거부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불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시 그 선거 나온 사람들도 보고 하니까 왁구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당시 시민들이 정무관 선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된 거예요. 뽑아줘야 되는 사람이 다 아우구스투스의 정적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클리엔테스들 투표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뇌정지가 온 거죠. 아씨 이거 뽑으면은 얘 반대 그런 거 해주는 건데. 그래서 그냥 선출을 거부하는 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아우구스투스는 피오민들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의 영향력이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정무관 선출 앞두고 뇌정지가 와서 거부를 한 겁니다. 이때 제 뇌피셜로 2차 헌정 위기가 왔다고 해봅시다. 2차 헌정 위기. 그래가지고 원로원이 타협을 해줘요. 뭐라고 타협을 해주나? 집정관에 준하는 권한을 아우구스투스한테 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죠? 원로원이랑 아우구스투스가 그 첫 번째 군단병대 해산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계속 양보를 해준다니까요 서로. 협조를 해주고.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총독직을 수행하고 귀국한 이제 기원전 19년 10월 12일을 국경일로 선포까지 해주고 인용을 해보자면 그는 투표에 의해서 원로원 결의에 의해서 콘술 다시 말해 집정관이 준하는 권한을 받았는데 그거는 아마 부대 중에 로마시 담당관을 임명할 권한. 그러니까 원로원이 심지어 이제 로마시 담당관도 이제 인정을 해줬어요. 타협을 또 해줬어요. 계속 반대하고 또 있던 거잖아요 이거를. 이것 때문에 1차 헌정위기가 터지잖아요. 근데 2차 헌정위기가 터지니까 로마시 담당관을 임명할 권한도 이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권한이랑 12개의 파스케스를 사용할 권한. 그러니까 사실상 릭토르들을 그러니까 집정관의 경호원 12명 있잖아요. 릭토르. 이거를 사용할 권한까지 인정을 해주고 두 집정관 사이에 상하 의자에 앉을 권한 같은 것도 이제 보장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하이케라임이 추론을 해줘요. 이때 이제 하이케라임 판단도 저랑 좀 비슷하다는 맥락을 계속 이긴 게 뭐냐면은
이때 프로콘술라레 마이오스랑 종신의무인간 그게 좀 손해였다는 거를 또 여기서 또 확인해 받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우구스투스뿐만 아니라 많은 전통주의적 귀족들도 그러니까 기원전 23년에 너무 많은 권한을 이양했다는 것을 확연히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아우구스투스가 근데 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군통수권도 받고 호민권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많이 양보를 한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군통수권 받은 거랑 종신호민관 된 게 실질적으로 아우구스투스가 얻은 게 없다니까요. 그냥 아우구스투스가 제가 보기엔 일방적으로 이때 양보를 많이 해준 거예요. 이때 양보해주지 않은 척하려고 멋들어진 이름으로 그냥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확실히 익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콘술직을 포기하면서 잃었던 중요하다 판단되는 모든 권한들을 되찾았다. 뭐다? 집정관이 준하는 권한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하이케라임은 이것이 굵직한 것 기준으로 마지막 조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키케로님, 옥타비아누스의 권력이 압도적이었다고 보지 않아요. 서로 문제가 많았어요. 서로의 힘이 필요했어요. 아우구스투스도 원로원의 힘이 필요했고 원로원도 아우구스투스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이거를 눈치껏 서로 토스하면서 잘 받고 이 질서를 티베리우스한테 넘겨준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2차 헌정위기, 그 정무관들이 선출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 위기가 끝나고 하이케라임 교수는 이 조정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냐. 이 이름도 이거를 굳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이케라임은 어떤 이름으로 말하냐. 기원전 19년의 조정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거의 헌정 위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케라임은 이것이 이 기원전 19년의 조정이 굵직한 것 기준으로는 마지막 조정이었다고 평가를 해요. 조정 세틀먼트라고 하는 게 계속 있어요. 이 조정이었다는 게 계속 있다는 게 뭐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제가 맨 처음부터 악플에 시달리면서 계속 말한 게 아우구스투스가 독재를 하거나 조정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건 다 비약이에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원로원과 아우구스투스가 계속 주고받고 협치하고 양보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초기 원수정은 최소한 그래요. 그거 확실해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해서 이거 선거 개입 말했고요. 그렇게 해서 2차 거국적 대타협 이후에 이루어진 여타 타협들을 또 보면요. 또 중요한 게 많아요. 기원전 18년에 원로원 의원 수가 거의 10년, 20년에 달하는 조정 끝에 드디어 1000명에서 600명으로 확정이 됩니다. 드디어 줄어들어요. 이걸로 원로원 의원들이 환호를 하고 그리고 이때 실질적으로 이때 드디어 아우구스투스가 이 원로원 의원들이 400명 줄어들잖아요. 이 사람들 다 공무원 조직에 다 등용해서 흡수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선거법 개정 같은 거 하면서 원로원이랑 또 타협하면서 받아낸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제 장관이나 이런 거 해주면은 너를 이제 정모가 선거에 강력히 후원해주고 추천해줄게 하면서 이 가이우스 카이사르 켄투리아 뭐 이런 켄투리아들 20개 직접 지명해가지고 후광 효과로 이제 후원해주는 척하는 약간 그런 걸 한 거죠. 맞아요. 이제 원로원도 정상화가 된 거고 행정부도 정상화가 된 거고 국정이 정상화됐습니다. 그 다음 타협으로는 뭐 이제 아우구스투스한테 화폐 주조권도 독점을 해줘요. 이거 왜 주냐면은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행정조직을 만들잖아요. 네가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주는 거고. 그렇게 드디어 기원전 11년에 폰티펙스 막시무스에 선출되어서 아우구스투스에 걸맞는 인물이 되죠. 하이케라임 평가는 그라티우스 때까지 단 하나님, 아유 감사합니다요. 아이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맞아. 여러분의 그 청자분들의 칭호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단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강의나 영상과 정보를 찍어내는 그 노예에 불과합니다. 의원님들은 의원님이라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유 돈에 감사드립니다요. 다시 말하지만 그라티우스 때까지 그리스도교인 황제를 포함한 차후의 모든 로마 황제들이 이 직위를 보유했다. 다만 이제 테오도시우스 이후에 이제 크리스트교가 이제 국교화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교황들이 이거를 계속 맡죠. 일 잘한 사람 많았어요. 그 티베리우스도 저는 엄청 일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실제로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진짜로. 이게 그 흥미로운 논문이 있더라고요. 티베리우스를 억까하는 게 사실은 아우구스투스랑 티베리우스가 협심을 해가지고 티베리우스의 권한을 까는 협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얘가 계승을 할 때 오히려 정적들로부터 반박을 받고 또 티베리우스의 약점이 뭐냐면은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 지위를 받아야 되는 건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의 출신이 아니잖아요. 양자 출신이잖아요. 카이사르 가문의 적통인 게르마니쿠스랑 또 대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한번 주고 티베리우스한테 이런 명언을 또 날린 거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명언을 날리냐면은 젊은 티베리우스요. 저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뿐이네. 라고 하는 명언이랑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긴다고 하죠. 공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2차에 걸친 거국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팍스 로마나가 도래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부분이고 하이케라임 교수가 글을 너무 잘 썼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기원전 18년 이후로 아우구스투스의 원수정 형태가 상당히 잘 확정되고 국가도 안정된 듯했다. 2차 거국적인 대타협으로 드디어 원로원도 정상화되고 행정부도 정상화되고 평화가 도래하고 군인들이 일하는 것도 다 정상화되는 거예요. 이때 아우구스투스 자신은 그 2차 거국적 대타협이 완료된 그 다음 해인 기원전 17년에 100년제를 거행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축하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제 이 100년제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한 세기에 걸친 난세가 끝나고 드디어 원로원과 모든 로마 시민들이 대타협을 이뤄내서 평화가 도래했다. 라고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많은 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좀 비슷한 게 있거든요. 로마인들도 세계가 시대들을 주기로 순환한다고 믿었다. 사이클라, 세큘라, 서클이라고 하는 용어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원전 133년에 그라쿠스 형제 참사부터 지금 기원전 18년이잖아요. 100년이 넘도록 싸운 겁니다. 각 시대는 흔히 100년 혹은 110년 단위로 계산되었고 순환주기의 10번째 시대는 하나의 새로운 황금시대의 개막으로 간주되었다. 왜 110년이 지난 이때 기원전 17년에 대략 이때쯤에 100년제를 거행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홍프님 거의 그 말입니다. 천하가 합친 지 오래되면 나뉘고 나뉘지 오래되면 합친다. 그 사건을 기념하여 성대한 축제가 벌어지면 아우구스투스로서는 정치적 혼돈과 내전으로 얼룩진 악한 시대가 끝나고 자신의 새롭게 회복된 공화정 하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동텄음을 선전할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 선전하는 것도 되는 겁니다. 자기 권력 선전도 되고 내전의 상처는 이제 거의 치유되었고 정계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 국정이 정상화되었다. 축제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요소인 아폴로에게 바치는 환희의 송가를 과거에 필리피에서 아우구스투스에게 맞서 싸웠던 호라티우스가 작곡했다는 사실만큼 그 사상에 걸맞는 상징은 없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와 맞섰던 호라티우스가 아폴로에게 바치는 환희의 평화의 송가를 이 정적이 호라티우스가 지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상징적이죠? 엄청난 상징인 거예요. 요것도 쓸걸. 제가 이따 말해보겠습니다. 여기 원래 맨 처음에 제목이 뭐였냐면요. 뇌절일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대략 232년 만에 드디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다. 야누스 신전에 문이 닫힌대요. 여러분, 야누스 신전의 문이 닫히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232년 전에 닫힌 배경이 포에니 전쟁이 끝났을 때거든요. 그렇죠? 난세가 끝났다는 겁니다. 난세가 끝난 게 확인이 되면은 야누스 신전에 있는 사제들이 야누스 신전의 문을 닫음으로써 평화가 도래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때 사제들이 야누스 신전의 문을 공식적으로 닫습니다. 평화가 도래했다는 거를 당시 최고 지식인들인 사제들이 이제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 위에 평화 정책을 계속 이어가요.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정책. 개선식 직후에 평화의 재단을 건설해요. 아우구스투스가 생각하기에 난세 원인이 노예 공급이에요. 노예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자영농이 너무 많아지고 이들이 빈민이 되고 이 빈민들이 뭐가 됩니까? 평민파의 체제 정복 세력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평민파랑 귀족파가 갈등을 겪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노예 공급이 많아져서 평민파가 몰락했기 때문이다. 그런 원인도 있으니까 노예를 없애야 되는데 근데 노예를 마구잡이로 해방시킬 수 없죠. 다 사유재산이니까. 그래서 노예 공급의 원천인 전쟁을 없애자라고 하는 평화 정책을 아주 강하게 고수해요. 아주 강하게 고수합니다. 아주 강하게 고수해요. 이거 티베리우스도 이어받고 칼리굴라도 이어받고 후대 황제들이 다 이어받아요. 근데 이때 파르티아 전쟁도 하는 척하다가 안 하고 게르만 원정도 하는 척하다가 안 해요. 심지어 이때 평화 정책을 아주 강하게 고수하려고 했던 흔적이 또 뭐다? 바루스 총독의 참사 유명하죠. 게르마니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이후에도 재정복을 포기하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난세 원인은 노예다. 자영농을 육성해야 되니까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또한 대대적인 정적 포용. 아까 말했죠. 이때 키케로가 아우구스투스의 사실상 양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키케로는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버지이자 스승님이에요. 하지만 또한 카이사르라고 하는 양아버지를 공격한 정적이죠. 그러한 키케로에 대해서도 위대한 애국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양아버지 카이사르를 암살하는 데 가담했던 이들, 특히 원로원과의 타협도 성공해요. 아까 말했지만 호라티우스를 품죠. 호라티우스로 하여금 평화의 송가, 환희의 송가를 작성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하이케라임 교수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전에서 냉정한 기회주의자로서 최고 권력을 움켜쥔 그는 정치적 수완의 금자탑을 세워놓았다. 그는 팽팽한 권력의 줄에서 상대방을 떨어뜨릴 상충하는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려는 목표를 놓고 대단한 인내와 수완을 발휘하여 국제상의 정교한 균형을 이루어 놓았다. 이 정교한 균형을 이루어 놓았다는 게 뭡니까? 다시 말해 원로원과 황제의 협치체제, 다시 말해 초기 원수정을 만든 겁니다.
초기 원수정을 완성했어요. 기원전 18년쯤에 국정이 정상화됐습니다. 한 세기에 걸친 난세가 월로원과 아우구스투스가 이루어낸 2차에 걸친 거국적인 대타협으로 이루어졌어요.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권력과 국가 안정을 도모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세기 동안 정치의 초점이었던 전통적인 국제 형태와 기관들에 대한 많은 로마인들의 깊은 존중의식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유로운 공화정의 특성들을 충분히 보존하는 은폐된 군주 왕정을 수립했다. 아주 흥미로운 평가죠. 정치가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한다면 아우구스투스는 그 예술의 가장 위대한 거장의 하나가 되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제목이 이거였죠. 타협과 협치로 일궈낸 평화와 번영. 로마인들이 이때 이미 알았다고 했어요. 거의 100년이 넘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원로원은 평민파에 대해서 뭘 합니까? 원로원 최종 권고 남발하죠. 그럼 민회 플러스 평민파는 뭐 합니까? 그라쿠스 형제처럼 비타협적으로 원로원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거나, 카틸리나처럼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거나, 마리우스처럼 군대를 사병화시켜가지고 반란 일으키고 내전 일으키거나, 카이사르처럼 원로원 병신 만들려고 하죠. 100년이 넘는 동안에 서로 원로원과 평민파의 대부가 이렇게 가면은 모두가 파멸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걸로 원로원도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해서 다 국정 장악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군단병들 해산하는 문제에서도 그거를 느꼈다고 했잖아요. 아우구스투스가 군대 혼자 해산 못한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원로원 의원들의 모든 클리엔텔라 총동원해가지고 토지개혁을 3, 4년 만에 완료를 시켜주죠. 아우구스투스도 원로원이 무력화되면은 자신이 원하는 국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권위랑 행정권이랑 뭐 사법권, 그 입법권 다 부활시켜주죠. 보장해주죠. 속주까지 기원전 27년의 타협으로 속주까지 보장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100년간에 걸친, 여러분 한국도 지금 그 대통령 측이랑 국회랑 계속 싸우잖아요. 계속 탄핵 남발하고 심지어 비상계엄도 때리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국정이 마비되고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고, 아무리 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권한을 제도적으로 자제하지 않고 남발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모두가 손해를 보는 이제 난세가 도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타협과 협치가 중요해진 시대죠. 맨 처음에 말했지만 말을 안 듣는다고 비상계엄을 해도 안 되고요. 국회도 계속해서 탄핵을 남발하면 안 돼요. 이 거국적인 대타협이 2차에 걸쳐 있지 않았습니까? 아우구스투스 모든 군대 다 통솔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원로원을 찍어 누르지 않았죠. 그리고 종신호민관이라고 해서 또한 호민관들을 피호민으로 두고 있다고 해서 거부권을 남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원로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원로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집정관직도 보장을 해주고, 이제 속주도 다 타협을 해주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 기원전 27년의 조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로원도 이러한 아우구스투스를 신뢰해서 오케이, 그래, 너 군통수권 가져. 종신호민관에 군단 황제직 할령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인정해줄게 하는 걸 다 준 겁니다. 아, 오컴님 맞아요. 그거 말했어요. 이거 다룬 게 내전 이후에 이에 말한 거거든요. 이게 배경이 뭐냐면은 이제 원로원과 아우구스투스의 당면과제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때 그가 내전이 끝난 다음에 말한 배경이었어요. 내전이 딱 끝나고 보니까 이제 아우구스투스랑 원로원이 아슬아슬한 실오라기 그게 아니라 아슬아슬한 동아줄이죠. 아슬아슬한 동아줄 하나 잡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을 발견한 거예요. 이때 아우구스투스랑 원로원이 모두 깨달은 거예요. 이거 제대로 타협해내지 않으면은 또 난세가 벌어지고 또 서로 죽이겠구나. 검님, 이거 진지하게 따지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비판할 수 있는 거 저도 알죠. 하지만 제가 지금 강조한 거는 타협과 협치의 정치가 어느 정도 중요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건데, 현대 한국 사회에서 타협과 협치는요, 귀납에서 여러 가지 명제 결론 형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레딕션, 그러니까 예측이 있고 또 당위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측이 지금 무의미하다니까요. 이게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하는 그런 타협과 협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지금 무의미해요. 우리는 지금 당위를 강조해야 돼요. 타협과 협치를 해야 된다. 당위를 해야 된다. 당위로서 타협과 협치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 돼. 이게 계속 가능성을 타진하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될까 안 될까 하면 안 된다는 쪽이 있고 된다는 쪽이 있고 하면 또 싸워요. 우리는 타협과 협치해야 된다는 당위를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내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는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심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아우구스투스와 원로원이 모인 타협과 협치의 정신, 이것으로 완성해낸 팍스 로마나의 영광, 국정 정상화, 이걸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걸로 콘텐츠 하나 뚝딱 했네요. 물론 이것에 대한 평가랑 이런 거는 이제 청자분들에게 자유로 맡길게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이제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타협과 협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근데 오컴님 저기 보면요, 죽은 사람 많았어요. 그라쿠스도 죽었고 마리우스도 죽었고 중간에 카트리나도 죽었잖아요. 죽는 거는 사실 맘만 먹으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카이사로도 죽었고 폼페이오스도 죽었고 안토니우스도 죽었어요. 어느 한 지점에서는 원한을 끊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카이사로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